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일단 냅두고 갔던 부분 271페이지. 자, 내버려 두고 갔으나 시대는 1920년대다. 기억하고 출발합니다. 자, 거기 3번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 4번까지 했죠. 그쵸? 방금 전에 봤는데 4번 맞을 겁니다. 사회운동. 자, 각계각층 사회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1894년 신분제를 폐지시켰어요. 그렇죠? 가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근대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계층들,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받은 계층들이 억울하고 부조리한 거 그거 해결할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운동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애인 계층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은 일단 노동자, 농민. 근데 노동자, 농민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빼고 누가 있습니까? 여성? 여성 좋습니다. 여성 있고요. 또 어린이는 생각 안 드실까요? 요즘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접받죠. 중국의 소황제가 저리 가라.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누구죠? 안철수 씨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다 경어 쓰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해? 이러고 있잖아요. 반말로 다 가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라든지 많은 혜택 누리고 살죠. 근데 그 당시 어린이들, 어른 열악해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의 어떤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애들은 조금 더 모를 거야, 뭐 더 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른의 미니 사이즈 정도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여러 가지 열망을 막 투영을 시켜가지고요. 빡세게 공부시키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들이요 놀아야 될 때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그 나무 구해오고 막 고사리 캐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성 같은 걸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백정이에요.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긴 하였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단 어린이가 우리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쵸? 자, 이거는 소년운동이란 이름으로요. 누가 주도를 했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방정환 선생이에요. 이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은 아이다. 어린의 미니 사이즈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어린이날. 그리고 잡지를 만들어요. 어린이. 그런데 교재를 봤더니요. 바로 이번 소년운동. 어린이를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운동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방정환 등이 천도교 소년회를 결성함으로써 여기 천도교 또 나왔죠. 그쵸? 천도교가 곳곳에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천도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평등이었죠. 인내천, 사인여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인 거고 그리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평등 사상이 이런 것에 눈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방정환 선생이요. 그러니까 천도교의 3대 교주에 섰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느낌 오시죠? 그쵸? 예, 좋았습니다. 다음 여성운동의 일단 중심 단체 우리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신간의 자매단체였던 어디? 근우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근우회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볼까요? 일단 271페이지 가로 2번 근우회 창립. 신간회의 창립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계열의 여성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뭐라고요?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남성 쪽에서도 유일당 같고요. 여성 쪽에서도 유일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였다가 바로 그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순회 공연도 다니고요. 강연회를 다녔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조단을 보시면 조선 근우의 행동 강령이라고 나왔어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인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일체의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좋은 방지와 결혼의 자유 쭉쭉 나와 있죠. 오케이, 근우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갔더니 근우의 창립 취지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눈 크게 딱 뜨시고요. 잠깐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 제가 잠깐 사라졌죠. 뭔가 열려 있어서. 자, 그럼 거기 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해 맞지 않는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일단 근우애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밑으로 갑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요. 대단히 그 혁명적이고요. 가열찬 느낌들이 문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백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정. 이 백정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그 이제 도살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았었는데 1894년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런 법적인 차별제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사회적 차별, 법적 차별은 아니지만 사회적 차별,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언제라고요? 20년대. 20년대에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야,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백정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평등운동, 이걸 바로 뭐라고 하면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형평운동. 됐어요? 이 형평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저울이에요. 요즘은 디지털 저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딱 올라가면 띠리리리리 몸무게 금방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뭔가 딱 할 때 이렇게 저울이 가로로 아니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밑에 접시가 다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분비를 딱 올려주면 얘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얘 무게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추들을 이렇게 올려요. 그럼 올리면서 똑같아지면 얘의 무게가 몇 근짜리야. 이렇게 썼잖아요. 그 옛날 저울을 바로 이제 형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운동이라고 하면 백정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라는 건데요. 계기가 있어요. 뭐 재밌는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슬픈 계기. 진주에요.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지만 나름 돈 좀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으니까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교를 딱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학찬이 말하죠. 이게 뭐야. 분명히 과보개혁에서는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왜 내 자식 돈 내겠다는데 왜 입학 안 시켜줘. 이런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형성이 된 것이 형평운동인 거고 그래서 조선 형평사가 성립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특히 이제 지점들을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 했었죠. 이건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형평운동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맞습니다. 진주입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이요. 식민지배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요. 그리고 형평운동은 진주요. 이학찬이라는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스토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봤더니 형평사 설립 취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줄칩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평, 계급 타파, 굴욕적인 칭호 폐지, 참다운 인간.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포스터가 붙었어요. 포스터. 거기 보시면 자음과 모음을 잘 섞어보세요. 형평이라고 보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운동을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273페이지 문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긴 여러분들 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다, 30년대다 일단 머릿속에서 그 편견 빼시고요. 이거 이제 주제별로 들어가는데 거기 봤더니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래요. 수호, 지키겠다. 말 그대로 일본이 왜곡시키고
일본이 폄하하고 있는 되셨어요. 우리의 민족 문화를 다시 우리 손으로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는데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느냐? 우리 말과 우리 역사로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1번 달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또 우리 국어를 폄하시켜 왔는지 일본의 교육령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이제 3차 교육령 그리고 이제 4차 교육령을 주목을 합니다. 주로 이게요.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대 후반, 4차 같은 경우는 40년대.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20년대 나온 건 맞지만 30년대 초반까지 유효합니다. 그럼 3차 교육령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의 말, 조선어 있죠. 이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본격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고 4차에 들어가면 조선어와 우리 역사 연구 있잖아요. 이거 일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일단 그러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우리의 운동들이 펼쳐지겠죠. 얘기해 주세요. 1910년 이전과 1910년 이후에 계속 분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큰 줄기 속에서는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 같지만 시점 끊어주세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1910년 이전 우리 국어 연구의 중심 기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국문연구소 있었고요. 그 국문연구소에서요. 열심히 우리말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시경. 자, 이렇게 말하죠.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시고 주시경 한글을 연구 보급하시고 되셨어요. 자, 그만큼 주시경은요. 정말 우리 한글에 있어서는요. 그냥 제 표현이에요. 세종대왕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근데 이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요. 조선어 연구회.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는요. 주로 20년대. 연대별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세요. 20년대 갑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일단 민중들에게요. 우리의 말 많이 씁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요. 한글날. 가갸나를 만들고요. 잡지를 만들었어요. 잡지 이름도 한글.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조선어 연구회가요. 1930년대 가면서 이름을요. 조선어 학회로 바꿔요. 30년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선어 학회가 무엇을 하느냐 볼 텐데 우리 앞서서요. 거의 20년대 공부했지만 30년대에 딱 3개 있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노동자, 농민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었던 브나로드 운동. 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브나로드 운동은 신문사에서 일으키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고요. 거기 참여한 많은 학생들, 지식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야학운동, 강습활동 펼치면서 문명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런 30년대 열풍에 이 조선어 학회가 부응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교재도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조선어 학회가요. 한글 교재를 만들었다가 바로 그거와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 한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말들에 대한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사투리 되게 구수하게 참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기준 잡아 들어갈까? 표준어. 또 우리 맞춤법 되게 복잡하죠. 안 하다 했을 때 그냥 니은만 쓸까? 니은 히읗 쓸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들을요. 제정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 편찬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했는데 요건 다 완성을 못했어요. 왜요?
지금 이제 조선학계가 30년대 이제 조직의 여자 활동을 쭉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40년대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벌어져요.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요. 기차관 안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막 대화를 나눕니다. 한국어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선어 지금 못 쓰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야 니네 뭐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도대체 니네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어를 가르치고 거기에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야? 선생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뭐가 되냐면 이 조선학교 간부들이 이제 대거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학교 니네 한글 연구한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한글 연구를 통해서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던 거야. 결국 니네 독립운동 단체이잖아. 체포해 간 겁니다. 되셨어요? 체포하면서 큰 사전 만들던 그 원고 있잖아요. 원고 같은 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전은 편찬을 하다가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 못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어 학회. 그래서 이때 끌려가서요. 이윤재 선생 같은 경우 고문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뭐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옥고를 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해산되는 조선어 학회 사건까지. 이건 이제 40년대 초반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역사를 지켜가 볼게요. 자, 일본이요. 우리 역사 왜곡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역사 왜곡은요. 대단히 지능적이고 고등적인 그러한 식민지배 방법이에요. 지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놓고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돈으로써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눅을 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니들은 원래 안 돼. 원래 니들은 생겨먹은 게 그런 애들이야. 혼자서 못하는 애들이야. 너희들은 원래 되게 찌질이거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역량을 가지고 제각기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너 정말 참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적당한 기운.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아이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참 잘 자란다고 하죠. 근데 넌 진짜 왜 이렇게 애가 몹쓸아이처럼 행동이 왜 그러니? 넌 진짜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네가 뭘 하겠니? 이렇게 되면 아이도 위축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왜곡을 계속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너희들은 우리 일본 없이는 근대화 꿈도 꿀 수 없어. 니들 무슨 자주 독립이니?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계속 패배주의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되겠죠. 자, 일단 가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패배주의를 주입을 시켰느냐를 봤더니요.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하려고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일본이요. 예,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에서 걔네들이 한 일을 쫙 봤더니 일단 니네 역사는 원래부터 그랬거든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일본이 통치에 유리하기 위해서 왜곡한 거죠. 식민사관을 주입한다. 두 번째, 자, 이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요. 조선사, 이건 책 이름이에요. 이건 조직이고 이건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을 편찬을 해요. 책이요. 어마무시합니다. 37권짜리.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20년대 조직되는데 이거 나오는 10년 걸립니다. 30년대에 나오는 책이 조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더 나아가서요. 청구학회라고 해가지고요. 조선사 편수회 사람들이랑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청구학회. 그러면서 걔네들 계속 역사 연구를 계속하면서 니네 조선 역사는 계속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도대체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이 식민사관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명칭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정체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 아니면 당파론. 있습니다. 타율.
자율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 역사를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니네는 있잖아. 옛날 그 고대 때부터 니네가 혼자한 거 하나도 없더라. 옛날 그 옛날에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었고 지금은 현재 우리 일본을 통해서 니네가 근대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애들인 거야. 자유를 꿈도 꾸지 마. 이게 바로 타율성론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역사 왜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군, 야 단군 그런 게 어딨어. 단군 없어. 단군 조선을 부정하는 거야.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단군 다음에 이제 위만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한테 철기를 본격 보급시켜 준 거야. 이런 얘기. 위만이 갑자기 이제 중국 사람 확 변모가 됐고요. 그리고 단군과 위만 사이에 기자라고 있는데 이 기자는 중국 귀족인데 그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고조선의 학문도 알려주고 문화도 발달시킨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우리의 시작이 단군이 아니라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할 때요. 기자를 강조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 왜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작 때부터 이랬어 이러면서요. 이 타율성론에서는 특히나 무슨 역사를 많이 왜곡한다? 고대사를 그렇게 많이 왜곡을 해요. 왜곡을 합니다. 이때 고대사 왜곡했을 때요.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임나 일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를 주장했다라고 해서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가야 있었잖아요. 그 가야 땅에 임나 일본부가 설치돼 있었다라는 거죠. 임나 일본부, 일본이 이미 그 당시 여기에 파견한 지금으로 말하면 총독부 같은 그런 조직으로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6세기, 5세기 그때 되면요. 이 한반도 지역을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시작도 중국이 했어요. 또 뭐 고대 역사에서도 일본이 이미 현재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는 게 타율성론. 정체성, 정체라고 하는 것은 발전 없이 그냥 똑같아요. 이게 바로 정체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밝히다 그게 아니라 니들은 그냥 계속 변동 없이 그대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역사를요. 시기로 봤을 때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보죠. 그 당시 이제 근대로 간다면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조선 니들은 보니까 일단은 근대의 모습이 없어. 근대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모습인데 조선 니들은 여전히 농사짓기 바쁘고 자본주의라고는 싹도 없네. 그러니까 니들은 근대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중세가 있냐? 아 중세도 아닌 것 같아. 왜? 역사를 이렇게 나눠볼 때 중세라고 하면 이제 봉건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영주들이 각 지역을 별도로 통치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그 지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영향력 정도만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이제 중세 봉건제의 모습인데, 니들은 그런 것도 없네? 왕토 사상이라면서 모든 땅들은 왕의 거야. 그런 얘기 있으니까 니들은 중세도 없어. 뭐야? 니들은 그동안 뭐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통일신라 발해에다가 고려, 조선이 있었는데 죄다 그렇다면 왕조 이름만 바뀐 거고 여전히 고대의 모습인 거야. 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발전이 없니?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정체성론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표현하자면 우리한테는 중세가 없다. 중세 부재론.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 당파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조선시대 때 그렇게 분당 만들어가지고 동인, 서인, 노론, 소론 그렇게 싸우더라. 니들 맨날 싸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세 명만 붙어 앉아서 싸움질만 하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당파론, 당파성론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겠죠. 조목 반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반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 쪽, 사회주의 쪽, 그리고 실증주의. 이렇게 세 개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를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주의 사학은요. 다시 1세대 인물과 2세대 인물로 나눠볼게요. 1세대 인물이라고 하면요. 박은식, 신채호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예, 박은식, 신채호. 어디선가 계속 들어봤던 기억은 있으실 겁니다.
자, 박은식과 신채호가 1세대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박은식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은식 하면 일단 종교를 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교.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유교, 구신론 얘기했었죠.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거 빼고 양명하게 실천성을 강조했었던 게 바로 유교 구신론. 더 나아가서요, 대동교. 처음 들어보셨죠? 조심하세요. 대종교 아니에요.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거고요. 대동교는 유교를 종교화시켜 놓은 게 대동교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리고 식민지배 당하기 전에 이미 신채호 선장과 더불어서 우리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막 집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에요. 했던 분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1910년대 아주 중요한 역사책 한 권을 편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 통사예요. 통사.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사라고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게 통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교재들이 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통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역사책 중에 뭐 동국 통감, 그런 것들이 다 통사인데, 단 여기 나오는 통은요, 한자가 조금 달라요. 위에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통증을 말합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아픈 역사. 우리의 아픈 역사. 어떤 아픈 역사?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한국 통사입니다. 그래서 하나 비교시켜 드리자면 신채호 선생은 고대사 연구 많이 한다 그랬죠? 박은식 선생은 근대사 공부 많이 합니다. 근대사 연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항 이후에 어떻게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한국 통사. 되셨어요? 이 책이 나오고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단,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요, 조선통독부가 금서를 지정합니다. 반입 금지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 쓰여졌을 때 중국 독립투사들 이거 읽고요. 막 이것이 미국까지도 가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인기 있었던 거죠. 읽어보면서 구구절절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졌구나. 이렇게 해서 식민지배를 당했구나.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 한국통사 있잖아요. 이 한국통사의 편찬에 일본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20년대 조선사 편수회인 거예요. 이거 언제 나왔다고요? 10년대. 저거 20년대, 그리고 조선사 30년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에서 여기 나온 거 말 아니거든 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그친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그런데 얘들아, 지금 나라라고 하는 큰 틀, 형체 자체는 사라졌어.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혼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혼. 뭐가 있다고요? 혼. 그래서 이 박은식 선생이요, 역사적으로 되게 강조하던 게 바로 뭐냐면 민족의 혼입니다. 이 혼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이 민족주의 사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되찾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씁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지혈, 뭔가 같습니까? 피입니다. 피려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박은식 선생의 책은요, 앞에 한국자가 연달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채호 가겠습니다. 신채호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했던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일단은 독사신론부터 나왔죠. 근데 그 독사신론은요, 1910년 이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책들과는 구분시켜 주세요. 1910년 이전 독사신론.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책이요. 맞죠?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였잖아요. 그 대한매일신보에 50여 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렸고요. 그걸 모아서 우리가 독사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고대사 쪽 연구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영국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을지문덕, 이순신, 그 영웅에 대한 위인전을 집필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0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국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분 뭐 했었죠? 우리 지금까지 2개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는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 선언문을 만들어줘요. 무슨 선언?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 읽어보셨죠? 이거 진짜 꼭 읽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민중아 직접 혁명에
뭐 투입되자. 민중아 직접 혁명 참여하라. 뭐 그런 얘기를 쓴 것이 바로 조선 혁명선언입니다. 당시 의열단 단원들이요. 의거 나갈 때 총 챙겨가잖아요. 총 또 하나는 조선 혁명선언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또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외교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승만 쪽에 너무 치우쳐가자 안 되겠다. 회의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국민대표회의인데 그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던 사람도 바로 신채호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죠. 그러나 신채호가 그때부터 좀 이렇게 뭡니까? 은둔을 해가지고요. 집필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집필하면서 나왔던 책이 바로 뭐냐면은요. 조선상고사예요.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고자가 나왔습니다. 언제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고대사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는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아라고 하는 게 나를 말하죠. 나와 내가 아닌 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우리와 다른 민족 간의 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에서부터 그런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는 역사 속으로 봤더니 불교와 유교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유교가 강성해지기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난가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은식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게 민족의 혼이라고 한다면 신채호가 강조했던 건 난가입니다. 난가. 난가가요. 화랑사상이에요. 화랑사상. 신라의 화랑 있죠. 이런 거예요.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신라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난가사상이다. 되셨어요? 자주적인 거죠. 이거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본토에서 성장한 우리만의 전통사상. 이걸 바로 난가사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가사상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 끊겼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묘청만 하더라도 이 난가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가 우리한테 형님 하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묘청은 이게 웬 말이냐? 치고 가자. 그 신라의 화랑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의 강인함 그런 것들이 묻어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 사회에서 유교가 계속 퍼져나감에 따라서 유학만 공부하고 과거 시험만 합격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김부식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숭상하고 그러니까 강대국에 읍소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유교적 사상이 난가 사상을 압도했었고 그로 인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야기를 할 때 신채호 선생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대단히 좋게 평가했다고 했죠. 조선의 1000년 역사 중에서 제1대 사건, 제1대 사건이라고 명명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난가 사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들이 그럼 언제 활동을 했냐?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족주의 사학에서도 1세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활용했던 건 1920년대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10년대와 20년대까지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나중에 또 검색해보고 뭐야 36년까지 살아있었는데요. 살아 계시긴 하시지만 중국 그 여순적 있잖아요. 그 여순의 감옥에 계셨어요. 거의 10년 정도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요 집필이라는 활동은 20년대까지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0년대 가면 이들의 영향을 받은 2세대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겠죠. 그쵸?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정인보예요. 뭐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정인보는 무엇을 강조했냐? 얼. 민족의 혼, 난가사상,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었던 이 민족주의사 되셨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론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기자가 와가지고 뭐 우리 지배하고 뭐 아니야. 우리는 단군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타율성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대사 왜곡을 깨버리는 거죠. 짜잔, 짠, 깨버리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사회주의 사학이라고 하진 않고요. 사회경제 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경제 사학은요,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영향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요. 백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그러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인정을 했느냐? 마르크스는 역사를 바라볼 때요. 어떤 이런 관념적인 거 있잖아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기반해서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경제 모습, 경제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 문화, 정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경제인 거고 거기에 나머지 것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경제, 이런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물질적인 것을, 물질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인식하려고 한다. 그래서요, 아까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얘기 했었죠. 마르크스가 고대 보니까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운영되었고 중세는 봉건제를 기반으로 해서 근대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어디선가 막 그렇게 들어는 봤던 것 같죠, 그렇죠? 마르크스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고요. 백나문이 바로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는 건데 일본은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중세 없어 니들은.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니들에게 근대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중세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백나문이 아니거든.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우리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다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론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런 봉건적인 영주가 나타나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항상 똑같으냐? 아니야. 우리 분명히 고대 시대의 경제에 비해서 중세 시대 때 경제가 발달했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 조선 후기 때 더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정체성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정리 잘 해보세요. 이 백나문이 했었던 사회 경제 사학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무엇을 비판한다고요? 일본이 말했었던 정체성론. 이거 비판하고 있죠. 됐어요? 그 근거를 치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대, 중세, 근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성.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에 맞춰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기출문제 보다 보면요. 사회경제사학이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왜냐면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어떤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혼, 눈에 보여요? 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두리뭉실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였더라.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실증사학입니다. 실증, 실체가 있는 거, 증거를 바탕으로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문헌입니다. 문헌. 사료가 되는 거죠, 사료. 그래서 철저하게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 고증하는 거,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신을 강조하고요. 한쪽은 전 세계사적, 보편성에 근거해서 보고요. 한쪽은 증거를 찾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고요. 우리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가의 관점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증거를 강조해서 그러니까 팩트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 주목을 할 것인가 봤었는데 이쪽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랑케사학, 랑케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조직을 결성한 것이요. 진단학회입니다. 진단학회. 앞서서 나왔던 학회가 뭐가 있죠? 청구학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론, 우리가 물론 이제 붕당 정치하면 싸우긴 했지만 다른 나라라고 안 싸우나?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 과정 속에서 공론을 찾려고 추구했었어. 그러니까 붕당 정치를 당쟁이라고 해서 너무 폄하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의 교재 27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채팅만 보셨죠? 네, 하지만 아직 강의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자, 이번에는 275페이지 종교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가 앞에서 개화기 때 했었던 종교와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개화기 때 다양한 활약상을 보였던 종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동학이, 천도교라고 이름 바꿨었죠? 그 다음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도 있었고요. 서양에서 들어왔었던 천주교, 그 다음 개신교도 있고요. 불교와 유교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불교만 보겠습니다. 뭐 유교는 딱히 볼 거 없고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원불교. 일제강점기에 등장합니다. 원불교. 요거만 빼면 나머지는 기존에 다 봤던 거. 설명도요. 기존에 했던 거랑 거의 중복됩니다. 자, 일단 천도교 같은 경우는 3.1운동에 참여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에다가 60만세 운동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을 했었고, 천도교는 인내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년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소년운동 전개했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이제 발행되던 잡지 중에는요, 신여성이라는 잡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와 관련돼 있겠죠. 또 하나, 천도교가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잡지들을 발행을 하는데, 우리 개화기 때 발행했었던 건 이제 만세보였었죠. 근데 만세보는 이제 폐간됐어요. 이때 발행한 건 뭐냐? 개벽입니다. 결국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시점 구분하셔야 되니까 만세보는 개화기 때인 거고 지금은 개벽이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실수가 나왔어요. 거기 교재에서 가로 1번 천주교라고 나왔죠. 절 죽여주세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종교. 대종교는 나철이 개화기 말에 있잖아요. 국권 침탈되기 바로 전에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종교는 어디로 간다? 만주 쪽에 간다. 만주에서도요, 남만주 쪽입니까? 북만주 쪽입니까? 남만주 쪽입니까? 아니면 북간도 쪽입니까? 북간도. 이 북간도 일대에서 무장 독립투쟁군들과 관련돼서 큰 활약을 보였던 게 바로 대종교였죠.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자치단체는 중광단. 이 중광단이 나중에 발달해서 북로군정서로 이어집니다. 그죠? 자, 이번에 천주교. 천주교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런 복지사업을 여전히 진행을 해요.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같은 거 만들었었고요. 근데 여기서 대신에 특징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의민단이라는 게 나와요. 의민단. 이게 뭐냐면 천주교 신도들로 구성된 무장투쟁단체입니다. 천주교 신도들로 구성되는 무장독립투쟁단체. 이 단체가요, 북간도 쪽에서 활약을 했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그들을 좀 이끌어줬었습니다.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개신교. 개신교는 개화기 시기 때 학교 설립하는 운동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의료 활동 많이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시킬 게 있어요. 1940년대 가면 일본이요, 신사참배 강요하잖아요. 자,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들은 뭐냐? 거부합니다. 이거. 왜냐면 개신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우상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개신교 쪽은 원래 전보로 같은 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니 당연히 신사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체포가 됩니다. 신자들도 그렇고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이쪽에서 나옵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만해 한용운. 3.1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도 집필하시죠. 더 나가서 당시 이 불교가요, 일본 색채를 이제 많이 띠게 돼요. 특히 총독부가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찰령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불교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불교 유신론을 예전에 주장했었잖아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외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라고 하는 건 일본을 말하죠. 외색도 빼고 미신적인 요소를 빼면서 불교를 정화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바로 한용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불교. 원불교는 이때 처음 등장한다라고 했죠. 원불교는요, 기본적으로 불교에다가요, 생활 실천적 성향이 강조된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창시한 사람은 박중빈. 근검, 절약 이런 거 강조해요. 근검, 절약.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원불교 가로 2번. 자,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주장하며 개간 저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활 밀착형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례 허식을 폐지하고 남녀 평등, 미신 타파, 금주 이런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새 생활 운동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정말 남아있는 건요, 우리 지금 문화, 이런 쪽 남아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문학 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국어 수업이 아니죠. 역사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문학 작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문학 작품이 시대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단, 이때 접근하실 때는요, 이걸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나눠서 접근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울분. 되게 강력했겠죠. 거꾸로 표현하면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도 지금 식민지배 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단히 강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학작품에 그대로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대놓고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하면 곧바로 체포됩니다. 살짝 바꾸는 거죠. 뭐야? 글을 읽고 나면 그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반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몽적, 계몽적.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남선, 그리고 이광수. 또 나왔죠? 최남선과 이광수는요, 나중에 이제 가면 변절자가 되지만 이때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광수의 이 당시 되게 유명한 작품이 바로 뭐냐면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무정.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전 진짜 옛날에 읽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세 남녀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똘똘한 머리를 가지고 이제 빠르게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거고, 또 한 사람은 되게 부자였지만 몰락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랑 얘기인데 결론은 이 얘기를 다 읽고 나면 그래, 이 식민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나 글을 읽으니까 되게 막 분노가 느껴져. 되게 슬퍼. 나도 독립운동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게 신문에 이제 연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인기 진짜 많았다라고 합니다. 인기 진짜 많았던 이런 이광수가 나중에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변절자로 가게 되면 그만큼 또 영향력도 컸겠죠. 그쵸? 이 사람 말 믿고 전쟁터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또 실망도 컸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해방전국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친일, 반역한 사람이다. 그래서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20년대 가면서는요, 뭐가 나타나냐? 일단 사실주의가 나타나요.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 식민지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주의. 대표적인 이 시대 작가라면요, 염, 상, 섭, 현진건. 네, 작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건의 작품을 되게 마음 아파해요. 운수 좋은 날 아시죠? 운수 좋은 날. 인력 컷군이 있습니다. 맨날 손님이 없어요. 근데 마누라는 아파갑니다. 아픈 마누라 약은 고사하고 제대로 먹을 것 같지도 못 먹여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 자기는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누라한테 다정하게 말 한마디 못하죠. 되게 막 뭡니까? 말투도요 되게 투박하게 해요. 그러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쁜지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마누라가 좋아하는 설렁탕인가요? 한 그릇 사두고 갑니다. 근데 마누라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요, 그냥 살기 힘들었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생이 참 지질이 공상 같냐 이런 생각했는데 전 지금도 눈물 글썽하거든요. 이게 제가 나이가 1살, 2살 더 먹고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읽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죠. 더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주의 그 서름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이런 게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굳이 미화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투박하고 담담하게 그러면서 그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주의. 자,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앞서 보셨던 한용운, 또 김소월 이분들의 시. 한 번쯤 뭐 다 외워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요. 신경향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신경향파가 등장하고요. 그들이 결성하는 게요. 카프래요. 카프. K-A-P-F. 카프를 결성한답니다. P가 바로 뭐냐면요.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가 뭔지 아시죠? 부르주아라고 하면요. 유산계급이에요.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가지지 못한 자. 노동자인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보는 것은 사회주의랑 관련됐구나. 예, 맞습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신경향파. 그래서 결성된 것이 카프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코리아,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근데 그 아티스트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카프. 자, 이렇게 30년대로 가면은요. 저항문학. 특히 30년대 저항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육사, 윤동주 등이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친일파가 이제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지식인들 중에서 친일파가 더 나와요. 왜냐하면 많이 알다 보면 자꾸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결국 논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술에서 영화 나온 게 보이십니까? 아리랑. 그 옆에 써주세요. 1926년. 이 1926년이 언제일까요? 바로 60만세 운동이 있었던 거고요. 나석주가요. 의열단 단원이던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랑 식산은행에다 폭탄 던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권총을 자살했던 그 분입니다. 그것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또 울분 쌓여 있을 때인 거죠. 어딘가 가서 막 울고 싶을 때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아리랑.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죠. 자, 여기 보면요. 주인공이 영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3.1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되게 똑똑했는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영진에게는 영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일제 앞잡이를 하는 놈이 있습니다. 오기호라는 놈이 있는데 이 오기호라는 놈이 이 여동생을 찍은 거야.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신이 나갔었던 이 영진이요.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환영을 보게 되면서 주위에 있던 낫을 두고 오기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는 그 순간 정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큰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합니까? 영진의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약소국이었던 우리 식민지배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영진 같은 경우는 정신이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지식인들의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오기호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 친일을 안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요. 당시 종로에 있었던 단성사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이 인기가 어마어마했대요. 근데 일본이 이걸 함부로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영화 자체는 나홍규가 감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그 뭡니까? 주연까지 했던 그냥 혼자 다 했던 영화이긴 하지만 자본은 일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열을 좀 피해서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2년 정도 계속 상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1926년 이런 이제 암울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리랑 다 같이 부르고 나오고. 자, 영국에서는 토어레랑 극예술연구회를 기억해 두세요. 토어레랑 극예술연구회. 토어레가 일단 20년대고 극예술연구회는 30년대. 그 정도만 가겠습니다. 자, 미술 분야에서는요. 이중섭과 안중식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안중식 앞에다가 슬러시 딱 해주세요. 일단 그 분야가 좀 달라요. 이중섭 같은 경우는 서양화가입니다. 안중식은 한국화 쪽이에요. 다르죠. 시험 문제에서 또 이런 거 가지고 냅니다. 단 이중섭은 서양화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의 그 당시의 모습을 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투영을 하죠. 오른쪽 소를 보면 되게 성나 있어요. 되게 화가 나 있죠. 그렇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근데 몸을 보면요.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약탈로 인해서 정말 피폐해진 우리 민중의 삶.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성난 소의 얼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은요.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뭔가 이제 그 희망을 안겨줬던 우리 동포들이 나오는데 안창남이라고 보입니까? 오, 이분이 대단한 게요. 20년대 일본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오세요.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사예요, 비행사. 20년대. 20년대 이걸 보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멋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뭐 어떻게 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비행기라고 하는 최첨단 지금 과학 문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쇳덩어리가 막 날아다녀요. 우리 경부선 있잖아요. 경부선이 1905년인가 개통됐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는 것만 해도 놀라 죽겠는데 이제 한 15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쇳덩어리가 날아다녀요. 너무 충격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어떤 그 열풍, 과학 공부해야지 이런 것도 이제 분위기가 뭐랄까 그러니까 솟구쳐 오르는데 거기에 이제 일조를 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손기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꽃으로요 일장기를 가려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그 일장기 사진을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거기에 왼쪽의 모습 보면 이렇게 희뿌옇게 있잖아요.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기정도 살짝 가린 데다가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한동안 정관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이제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요. 1번 식민지 도시화 진행.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의해서 도시들이 더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지만 일자리 부족합니다. 결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거적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몇 개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우고 움막 같은 데 살아요. 이걸 바로 토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줄 토막민의 삶 나와 있죠. 있고요. 자, 의식주 생활에서는요. 의생활에서는 몸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입으시는 그 몸빼 바지 있잖아요. 이 몸빼 바지. 특히 이 몸빼 바지가 1940년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한테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생산성 강조를 얘기를 해요. 생산성의 효율성. 근데 이제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아니면 조금 짧아졌다 하더라도 그거 입고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빼. 몸빼라고 하면 40년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식생활 같은 경우는 서양 음식이 개화기 때 들어왔다가 이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서 양식집, 이렇게 스테이크 썰고 이런 양식집도 나오게 되고 일본과 중국 음식이 아예 이제 토착화가 되어서 그 자장면 이런 이제 토착화된 그들의 문화와 우리가 융합된 모습도 나오더라. 여기까지예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